자, 준비됐죠?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2022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알겠죠? 네. 자, 유서. 그쵸?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생각하는 그 유서가 아니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그쵸? 이제 유서의 개념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유서는 바로 뭐다?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해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을 유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생각하면은 현대로 친다면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유서는 바로 뭐다? 기존의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 배열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자, 그러면 유서의 종류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모든 주제를 망라한 거. 진짜 이거는 현대로 따지면 백과사전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특정 주제만 다룬 전문 유서. 현대로 치면 전문 서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학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법학 서적이라든지, 그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했다?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고 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서는 바로 뭐다? 고금의 그쵸,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죠. 편찬한 서적을 우리는 유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유서는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 바로 뭐다?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상호 비교나 그 다음에 편찬자의 해석은 들어있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유서는 종류가 첫 번째 일반 유서는 바로 뭐다? 모든 주제를 망라한 그러한 유서를 일반 유서라고 하고 전문 유서는 바로 뭐다? 특정 주제를 다른 유서를 전문 유서라고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즉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렇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많은
저 학자를 동원하여 저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뭡니까? 나타낸 효과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대성하고 거기에 플러스 왕조의 위엄, 그만큼 우리 왕조가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서를 편찬하는 게 중국의 유서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우리의 유서는 달랐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지워도 되겠지? 네. 그렇죠? 자, 대조 표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첫 번째 고려 때 어떻게 했다? 바로 중국의 그렇죠? 유서를 수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조선 시대에 와서 어떻게 했다? 그렇죠? 바로 중국 유서를 활용을 했고, 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다? 필요에 맞게 편찬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서 자체도 기존의 지식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책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또 새롭게 편찬한 게 조선시대의 유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바로 뭐다?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유서의 특징은 그렇죠? 바로 뭐다? 그렇죠?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 주도로 이전까지의 지식을 다 집대성하니까 일반 유서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조선은 반대로 전문 유서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바로 뭐다?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떻게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안 적혀 있는, 그렇지? 우리가 컨닝 페이퍼에 이름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듯이 누가 이제 썼는지를 모르게, 그렇죠? 그냥 안 적어놓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정리한 그런 유서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 자, 근데 조선시대 이후에 바로 뭐다? 17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바로 뭐다?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조선시대긴 하지만, 그렇죠? 바로 뭐다? 이 조선 이후에, 그렇지? 바로 17세기에는, 그렇지? 바로 뭐다? 실학의 학풍이
그쵸? 하나의 조류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서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쵸? 자,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기억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얘네는 만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학자들의 유서는 바로 뭐다?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사람들에게 지식의 제공과 확산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바로 뭐다?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7세기 유서의 특징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현실 개혁의 뜻을 지니고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지식의 제공과 확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게 유서였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뭐다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말 그대로 아까 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약간 그 커닝 페이퍼 만들듯이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용도로 혹은 필기 노트 만들듯이 혼자 공부하는 용도로 만들었던 유서가 이제는 공식적인 그런 일종의 서적으로서 유서가 간행되기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또 특징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지식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범주화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편의 책과 같은 저술의 성격을 띠더라는 거죠. 그 일종의 그 뭔가 사전이 아닌 말 그대로 하나의 책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그렇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데 실학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 같은 경우는 서양의 이런 경험주의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서술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안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안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아까 중국 고서에는 절대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편찬자의 그런 그 견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조선 시대에는 안설이라고 하는 점이 중국의 유서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그렇지? 원래 주자학은 바로 뭐야? 충이 뭔지, 효가 뭔지 이런 걸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과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 그렇죠? 그 다음에 의견을 안설이라고 해서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정리를 하면은, 그렇죠? 자,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던 지식을 집적했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고증, 바로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안설. 안설이 바로 뭐다? 편찬자의 의견, 견해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기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주자학을 계승했고, 거기에 계승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바로 뭐다? 새로운 학문도 수용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서학, 서양의 학문이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몇 번 했었던 그 뭡니까? 독서 지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바로 중국의 유서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돼 왔는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첫 번째 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렇지, 쉽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뭡니까?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서 발전 과정 중에 어느 시대를 중점으로 본다? 바로 17세기 이후 실학자들의 유서 편찬의 이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한 거죠. 그러면 가글과 나글의 관계는 바로 뭐다? 가글의 일부를 더욱더 세분화해서 표현한 게 나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즉 곧 서학은, 자, 서학은 바로 뭐다? 서양의 학문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서학입니다. 알겠지? 자,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강,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얘는 바로 뭐다? 그러면 각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책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그런 뭡니까? 그 서학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지문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핵심은 사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17세기의 이수광은, 자,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이죠. 그렇죠? 자,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설, 그렇죠? 이수광이 지은 책은 지봉유설이네요. 그렇죠? 자, 지봉유설을 통해 바로 뭐다?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견해, 다른 말로 아까 앞에서 안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덧붙였을 뿐 아니라 바로 뭐다? 사신의 이론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죠? 실학자들은 의 서학 수용 양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수광.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이고 지봉유설이라는 유서를 편찬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수광은 일단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다른 학문에 대해 열린 태도를 지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봉유설에서 바로 뭐다? 지봉유설에서 첫 번째 바로 뭐다? 당대 조선의 지식을 총망라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항목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안설, 즉 자신의 견해, 그죠? 안설을 덧붙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죠? 바로 서학을 어떻게? 서학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소개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즉 자신의 생각을 여기는 집어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서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중국과 큰 시간차 없이 서학을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지? 자, 그래서 서학이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선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익은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 사설의 표제어로 삼았다는 거죠. 그 말은 성호 사설 자체가 바로 뭘 중심으로 편찬이 되었다? 서학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수강은 뭐야? 당대 조선의 지식을 총망라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호 사설은 서학을 소개하는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둔 그 유서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자,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여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강하고 다른 점은 바로 뭐다? 이수강은 객관적으로 소개하는데 치중을 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이제 서양의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양의 철학과 자꾸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역시 또 바꾸어서 수용을 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익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고 성호 사설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익은 바로 뭐다? 바로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 사설의 표제어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추론하기 읽기로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일종의 서학 중심의 유서인 것이고 이러한 점은 바로 이수강과 대비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익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서학을 이익은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지적 자원이라는 거죠. 어떤 지적 자원이냐? 바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쵸?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서학의 세부 내용을 그쵸?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하고 이를 통해 상호 참조의 방식으로서 뭡니까? 그렇죠? 자, 방식으로 지식을 상호 참조를 함으로써 지식을 확장하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다?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주자학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큰 줄기로 두고 거기에 이제 뭡니까 서학을 그거를 뭡니까 증명하는 혹은 비판하는 그러한 이제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학을 재구성해가지고 심성론 안에 서학에 이제 뭡니까 그 생리학이나 의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자학에서도 역시 또 뭡니까 수학을 또 주자학 안에서 이제 주자학 안에서 뭡니까 일종의 천지 만물의 이론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로 수학까지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바로 19세기의 이구경이죠. 자, 이 사람은 오주원 문장선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죠. 오주연 문장전산고 그렇죠. 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자 서학을 적극 활용했다는 거죠. 그는 성어사설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고 자 이런 점은 바로 뭐다? 이익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용했다. 이런 점들은 전부 다 이익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가 주로 유서의 그렇죠?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그렇지? 바로 만물 중국 기원설이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했다는 점은 이규경의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계속 보자. 일단 보거나 정리하자.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서를 수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종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뭡니까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즉 주자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뭐다? 서학을 수용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규경.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오주연 문장 전산고라고 하는 유서를 편찬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로 그렇지? 이익과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뭐다? 바로 성어사설의 분류 체계를 수용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을 수록을 한 점은 이익과 공통점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익이나 혹은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지? 아, 이수광이지, 그치? 이수광과 차이점은, 그쵸? 그쵸? 바로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중국화한 서학 지식, 다음에 플러스 서학 중국 원류서를 수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이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다? 저 바로 중화 관념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은 기존 주자학자들의 비판을 받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규경은 바로 뭐다? 바로 중국의 서학 연구서를 활용을 해서 일종의 매개적 방식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이때부터였습니다. 중국이 모든 게 지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김없이.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실학자들이 그 유서를 어떤 방식으로 편찬했는가를 쓴 게 바로 나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다음 글 보도록 합시다. 요거 하고 일단 조금 마무리하고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자,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보자. 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A에 해당한다가 바로 뭐다?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죠? 네. B를 해야 한다는 뭐가 된다? 이 A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으로 규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까? 항상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았던 것 중에 실제로 법제화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법. 알겠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뭔지 압니까? 들어는 봤어요? 설명할 정도. 그래?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한 걸 봤을 때 내가 이제 뭡니까?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에요. 알겠죠? 실제로 이제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이제 그 예수였는지 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정작 그 나라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가장 최하층에 있는 가난한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람을 거두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음식도 주고 이러면서 도와줬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름을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조건문에 충족을 하지 않습니다. 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뭐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은 거를 처벌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법은 일반적으로 뭐야? 결과론적으로 그 행동이 내가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가 발현돼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논의에서만 그치고 실제 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사실은 없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만약에 어긴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알겠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의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 그렇지? 그런 것도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그걸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도 역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인 거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게 법이 안 됐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요건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조건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법은 행동을 해야 처벌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결과론적으로. 자 그래서 봅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항상 1대1로 적용이 되는 경우는 뭡니까? 그냥 법대로만 하면 돼.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도둑질이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둑질이 있는 반면에 장발창처럼 정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도둑질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와 조건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확정 개념은 바로 뭐다?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개념을 불확정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왜 불확정 개념이겠습니까? 한번 미리 생각해 봅시다. 뭔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니지. 이게 불확정 개념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요 점이죠.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기준이 뭔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뭔지 불확정 정해져 있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조문은 바로 뭐다? 불확정 개념의 조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어떻게? 재량으로 누가 판단한다? 법원이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러 불확정 개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상황에 맞게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은근슬쩍 불확정 개념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구성이 된다? 바로 A에 해당하면 그렇죠. 바로 B를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A에 해당하면이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B를 해야 한다가 그 요건이 충족됐을 때 발휘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법조문에는 바로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그렇죠?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개념을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바로 뭐다?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민법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그치? 자,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 뭡니까?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런 불확정 개념은 그렇죠? 이때 불확정 개념이 되는 거는 부당히 과다한 요거랑 적당히 요런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불확정 개념은 바로 뭐다? 법원이 재량으로 요건과 효과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자세하게 다룹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첫 번째로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뭐다? 위약금의 일종이라는 거죠. 일종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위약벌도 역시 바로 뭐다? 위약벌도 위약금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약금의 그 범위가 넓은 거야. 그래서 위약금 속에 손해배상 예정액도 있고 위약벌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뭐다? 법원이 둘 중에 어느 것인지를 뭡니까?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룬다는 거죠. 즉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위약벌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손해배상 예정액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개념이 사실 이 글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계속 봅시다.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바로 뭐다?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해 계약 위반이 발생을 하면은, 그렇죠? 자,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스스로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알겠습니까? 즉 아예 계약할 당시부터 뭡니까? 얼마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약금으로 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의 의미가 바로 요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1차로 이제 계약금 쪽으로 원래 이제 계약해야 집을 사기로 한 매매 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먼저 입금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더 좋은 집이 나타났어. 그치? 그러면은 내가 계약을 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계약금을 잃게 돼요. 처음 건 거는 그냥 그 집주인의 것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집주인의 사정이 생겨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집주인은 내 계약금 받은 거를 돌려주고 거기에 플러스
그 계약금만큼을 더 얹어주는 거야. 즉 그 계약금의 금액이 바로 뭐다? 여기서 나와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이 깨질 경우에 얼마를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뭡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뭐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은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위약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다?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가 없다는 게 위약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위약벌임을 증명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위약벌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법원이 감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돼버리고 그러면 법원이 재량권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감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약 벌인 경우에는 손해배상금도 따로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계약 위반 발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때 일반적으로는 바로 뭐다?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손해 배상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뭐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는 어떻다? 채권자가 손해 증명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치? 자, 그런데 바로 세 번째, 그치? 자, 위약금이 자, 여기 있는 얘네들도 다 사실은 위약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이 된 경우는 그렇죠? 자, 이때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이 되고 알겠습니까? 자, 이때는 바로 뭐다? 법원의 재량을 통한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위에 있었던 1,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손해배상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불확정 개념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한 거죠. 알겠죠? 자, 다음 문단을 봅시다. 자,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자, 민사가 아닌 행정법령에 사용된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그래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령이라는 거죠. 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자, 기속행위는 바로 뭐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인 겁니다. 알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신호 위반했을 때 범칙금,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꽁초 같은 거 버렸을 때 범칙금, 이런 것들은 사실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바로 뭐야? 법원이 행정청에 일종의 그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위임이에요. 포괄적 위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위임을 해요. 알겠지? 그러면 행정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그 도시라든지 국가를 깨끗하고 이제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규칙들을 정하는데, 이런 걸 이제 조례라든지 뭐 행정 규칙이라고 하고 막 하거든요. 알겠지? 그랬을 때 이제 그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를 버리면 반드시 뭐 5만 원의 과태료 하는 거, 그렇지? 이런 거는 바로 기속행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라는 거죠.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자는 이렇게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재량과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일단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음 바로 행정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개념을 보면 이제 바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령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첫 번째 기속행위는 바로 뭐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아니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을 기속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지? 바로 재량행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렇지. 행정 작용의 내용을 행정청이 재량으로 고를 수 있는 경우를 재량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은 대부분 재량행위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재량행위는 법원에서도 뭡니까? 재량권 조정할 수 있듯이 행정청도 역시 마찬가지 재량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불확정 개념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자, 행정청은 재량으로 그렇죠?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량 준칙을 아예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겠죠? 이 재량 준칙은 바로 뭐다? 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뭡니까?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재량 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더라도 바로 뭐다? 반드시 재량 준칙대로 재량 행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왜? 똑같은 짓을 했는데 한 사람은 처벌했는데 다른 사람은 봐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기준처럼 완전 행정 관행처럼 굳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자, 행정 관행 즉 바로 뭐다? 특정 요건하 그렇죠? 특정 행정 작용이 반복이 되어서 누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게 인지가 돼버렸을 경우에는 이때는 바로 뭐다? 바로 동일한 행정 작용을 실시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평등 원칙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법률상의 불확정 개념이 민법에서랑 행정법령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걸 설명한 글이 바로 요 글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네.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알겠지? 남은 시간은 문제 좀 풀면서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